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2017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내용이 해당하는 시기는 지금 보니까 비파형 동거미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문제는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을 두세 가지 정도 확실하게 알아놓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정답은 이미 이제 나왔어요.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했고 무덤으로 고인돌을 제작했다. 여기에서 또 비파형 동검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무슨 돌? 네, 이렇게 고인돌을 기억하시면 된다. 일부 저습지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벼라는 거예요. 벼는 청동기 시대 때, 그냥 농사는 신석기 시대 때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벼를 농사를 하면 이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반달 모양의 돌칼을 썼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하여 무슨 돌칼? 네, 반달 돌칼이다.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나왔네요. 청동기 시대를 특징하는. 자, 구석기 시대는 그냥 써볼게요. 그림은 선생님 잘 못 그리니까 뗀석기가 있고요. 뗀석기. 그리고 네, 신석기 시대 때는 뭐가 있죠? 신석기 시대 때 요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머리 빗는 빗으로 좌우에 긁어가지고 밑이 뾰족한 무슨 무늬? 맞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것도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파형 동검이 주어졌지만 신석기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철기 시대 때는 명도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활용됐던 화폐, 꼭 도끼 모양처럼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도끼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명도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풀기가 쉽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가는 마가, 우가, 저가 가 사출도를 다스렸으며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훔친 것의 12배를 갖게 했다. 지금 마가 마잖아요. 우는 소죠. 구는 돼지, 개죠. 저는 개잖아요.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의 명칭, 이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여기 어딥니까?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나라는 부여인데요.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12월에는 하늘에 드리는 제천 행사. 가는 12월에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북을 치면서 행사를 했다는 거죠. 동해는 뭐 책화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책화. 부족의 경계를 설정하고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게 했던 제도가 책화고요. 또 하늘에 제사 드리는 것. 여기는 이제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옥저로 가면요. 옥저는 어린 그 여자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민며느리. 이런 특징적인 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가고 BC 2333년에 세워졌다. 뭐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 신화 같은 것, 또 고조선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8조의 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밑줄친 이것에 해당하는 유물은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준다.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어떤 나라의 관계가 없죠. 이때는 국가도 세워지지 않았었던 시기니까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고요. 자, 칠지도는 자, 백제의 근초고 왕이 누구에게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다. 자, 청감, 상각, 운항, 문, 매병. 그러니까 상감이라고 하는 게 모양을 그려놓고 이걸 팝니다. 파요. 그 다음에 흑토나 백토를 메운 후에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죠. 1000도씨, 1500도씨 사이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호우명 그릇. 이게 이제 정확하죠. 신라에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에서 출토된 그릇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광개토대왕, 광개토지, 대왕 이런 말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신라의 무덤에서 왜 고구려 왕의 이름이 이 그릇에 새겨져서 나왔는가? 단순히 이건 솥단지가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된 그 만주의 지반현이라고 하는 곳에 광개토 대왕 능비가 있어요. 한 6m 정도 되고 사면에 한 1800여 자, 약 2000자 정도가 새겨져 있는 비석인데 거기에 이제 신라를 도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석에도 나와 있고 또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경주의 무덤에 출토된 그릇 밑바닥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나라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힘은 어디가 센? 예, 고구려의 힘이 센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구려의 대외항쟁, 수의 침입,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의 침입.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017년 2회죠. 안시성 싸움이에요. 안시성 싸움. 645년이죠. 안시성 싸움. 그리고 살수대첩은 612년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고구려와 중국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걸 막아냈잖아요. 안시성 싸움이고요. 기주대첩은 고려 때 거란의 침입을 누가 막아낸 거예요? 강갑찬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을 막아냈어요. 고려고요. 명량대첩은 조선이죠. 조선에 누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싸움했던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살의 흐름과 어떤 지형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적군, 왜군을 무찔렀던 전투죠. 관산성 싸움은 백제의 서광이 진흥왕을 공격한 건데 신라의 진흥왕하고 한판 붙었던 건데 왜 그럼 두 왕이 싸웠는가? 둘이 협업을 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되찾아왔는데 신라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북쪽은, 남쪽은 백제가 차지해라. 그런데 신라가 다 차지해서 이 성왕이 열이 받아서 공격을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죠. 네, 성왕이 죽음을 보았던. 그래서 뭐 지역 감정의 시작이 이 신라의 배신에서부터 온 거 아니냐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정치기구들의 공통된 역할은 신라의 사정부, 고구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 자, 이 기구들은요 다 감찰의 역할을 합니다. 1번에 관리감찰 나왔네요. 관리감찰. 그리고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하고 조선이 좀 다른데 고려 때는 승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왕명출납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때는 승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왕의 명령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다음에 뭐 역사 편찬 같은 경우는
네, 조선의 춘추관에서 편찬을 했습니다. 조세징수는 이제 뭐 호조라고 하는 곳에서 징수를 했고, 고려시대 때는 호부라고 했었죠. 이홀의 병형공, 이렇게 육부하고 육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조선이나 고려의 중앙 정치기구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5번은. 6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이 신분 계층은 관청의 서리, 향리 등의 하급관리와 역관, 의관 등이 해당되었다. 전문 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대체로 직역이 세습되었다. 딱 보니까 중인이네요. 네, 중인. 자,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문을 이루고 자기들이 지배층을 행사했죠.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반, 무반을 불러서 이렇게 불렀고요. 상민은 일반 백성이에요. 백성입니다. 그리고 천민은 노비 같은, 대다수가 이제 노비가 천민에 해당됐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정답은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7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 부르고 뭐의 기지로 삼았다. 그 결과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고려 태조예요. 태조가 누굽니까? 그렇죠. 왕건입니다. 왕건. 자, 고려시대 때 선생님이 4명의 왕을 기억해라. 고려 때 누구였어요? 포킹. 발음 조심해야 된다고.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조선에도 성종 있고 고려도 성종이 있어요.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공민왕. 이 4명의 왕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적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태조 왕건의 문제가 나온 거죠. 이게 뭐냐? 북진 정책입니다. 1번이죠. 3인 정책은 조선 때,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했잖아요. 압록강하고 두만강 지역에. 지도에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기를 개척을 하고 아랫사람들을 이사를 보냈단 말이죠. 북쪽으로. 그래서 백성을 이사시켰다. 그 정책이 3인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민생 안정책은 이거는 뭐 왕들마다 왕이 바뀌면은 흔히 민생 안정 정책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이것도 태조 왕건의 정책이에요. 선생님 근데 답이 왜 1번이라고 했죠? 태조 왕건의 정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박스에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고 부르고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왕건이지만, 자, 4번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혼인 정책으로 정치적인 어떤 계략을 가지고 하는 결혼, 이른바 정략 결혼. 그래서 부인이 뭐 29명, 28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2대 태종이나 태종이나 그 다음에 3대 정종이나 4대 광종까지 다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서 2대 3대는 업적이 잘 없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똑같은 나도 왕자고 너도 왕자인데 네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나보다 뛰어나서 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처음에 태조 왕건 때는 혼인을 막 하면서 내 편이 많아지니까 좋았겠죠, 마냥.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그래서 왕권이 4대 광종 때나 가야 좀 강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8번. 다음에 설명하는 유물은 국보 제32호로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고려 고종 때의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만들어졌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힌트가 몇 가지 나와요. 해인사의 보관 중. 고려. 그럼 딱 나왔네. 세계 기록유산.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해인사만 정확히 알아도 해인사에 보관된 것 한 번쯤은 초등학교 때나 뭐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는 가봤을 곳이 아닌가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판. 자,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역사학자가 어떤 유교적인 입장에서 쓴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왕호 천축국전은 통일신라 때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 천축국이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의 역사책이죠. 태조부터 철종까지 약 25대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해 놨죠. 지진하고 뭐 날씨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같은 말로 초조대장경은 불타고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장경판이 한 84,000여 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계획서 가, 역분전 지급 전시과 제도의 변천. 이게 다 고려시대 때네요. 고려의 토지제도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삼국의 조세제도는, 조세는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전세, 그 다음에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몸으로 내는 세금, 역이라고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삼국의 조세제도죠. 발해 행정제도는, 발해 이제 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 이렇게 행정구역이, 중앙행정구역이 편제되어 있고, 조선의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오위였다가 무슨 전쟁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오군영으로 바뀌죠. 5개의 부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에 훈련 도감을 비롯해서 5개의 부대, 훈련 도감은 이제 직업군인이 으로 편성을 했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제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는 말 들었나? 그래, 부담으로 반으로 줄었으니 잘 되었네. 진대법. 진대법은 고구려 때 누가? 네, 고국 천황 때 시행됐던 법이고요. 이 법은 빈민구율, 어려운 백성을 돕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기 때 갚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영정법, 영정법은 1결당 4두에서 6두로 최저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조선 후기 때 시행됐던 전세 제도의 어떤 개편이고요. 대동법은 공납의 어떤 문제, 특산물을 내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행됐던 제도인데 쌀로 받죠. 특산물이 아니라 1결당 12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누구에게? 공인이라고 하는 어용 상인에게 주면 이 공인이 이제 특산물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달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균역법이 정답인데, 균역법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포를 냈는데 이걸 뭐 더 걷고 잘못 걷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영조 때
영조 때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50%를 줄여준 거잖아요. 부족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결세라고 하는 걸 만들거나, 그 다음에 선무궁관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나, 그리고 뭐 어염 선세,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방침으로 이런 세 가지 제도를 시행했다. 보충하기 위해서.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해마다. 이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외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12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했다. 외교사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했다.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보빙사, 영선사, 통신사, 해이기 특사 중에서 이거죠. 조선 통신사. 12차례에 걸쳐 갔는데 한 번 갈 때 한 400명 정도 갔다는 거예요. 400명. 그러니까 이 행렬도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이 그림이 가치가 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조선의 문화를 어디? 일본에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다. 자, 그럼 보빙사는요, 미국에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1883년에. 미국에 보내서 해프닝도 있었죠. 프레지던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 만날 때 큰 절을 올리잖아요. 미국 대통령한테도 큰 절을 올려가지고 미국 신문에 이 모습이 그들은 굉장히 생소했을 거잖아요. 나오기도 했죠. 영선사는 청나라에 보냈던 이제 그 청나라의 어떤 훈련법, 무기 제조법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 보냈고요. 김윤식 인솔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무기 공장을 세웠죠. 한성에다가 기기창이라고. 이게 아마 예정된 기간보다 돈이 별로 없어갖고 조기 귀국해요. 영선사는.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는요. 1907년에 이준, 이상설, 또 이위종이 국제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국제 평화회의가 열릴 때 고종의 밀명을 받고 몰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여서 가죠. 헤이그까지. 근데 사실 정보가 새어져 나가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문전박대를 당하죠. 그래서 이준이 죽죠. 예. 그래서 이준을 열사라고 부르잖아요. 열사는 뭐 누굴 이렇게 해하고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해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분을 못 이겨서 죽었다고 해요. 열사. 의사는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떤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분들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12번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삼전도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삼전도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어디에서 피한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청의 강요에 의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비문에는 청태종을 칭송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유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네요. 송파구에 세워졌고, 자, 바로 어떤 전쟁? 병자호란 때. 그쵸? 병자호란 때. 1636년. 3배 구두고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쪄요. 이걸 4배 반복합니다. 그럼 굴욕적인 예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인조 때. 그러니까 그 송파구 삼전도에 가면, 잠깐만요. 그걸 기록한 비석이 삼전도비예요. 그리고 신미양요는요. 신미양요는 조선하고 미국하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붙었죠. 그래서 이때 막았던 장수가 어재현이 어느 전투에서? 네, 광송도 전투에서 막아냈다. 1866년에 이모굴란은요. 이모굴란은
1882년에 일어났죠.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대해서 구식 군대를 차별했다 라는 이유로 일어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유재란은 1597년, 이거 이제 임진왜란하고 세트로 봐야 되는데, 임진왜란의 시작은 1592년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다가 또 지지부진해지고 다시 이제 일어났었던 1597년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면 임진왜란에 들어가는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죠. 자, 13번. 다음 가상일기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이라고 했어요. 얼마 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 남학생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 경찰이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분노한 조선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학생들이 걱정스럽다. 1929년 11월 며칠이에요? 9일입니다. 9일. 이걸 모르더라도 뭔가 이게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해가지고 패싸움이 벌어진 사건.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어졌었던 것. 지금 그래서 오늘날 학생의 날이 여러분들 달력에서 찾아보면 11월 9일이에요. 뭘 기념해서?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해서 일어난 거죠.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광주에서. 왜 편파 수사하냐? 우리나라 여고생을 놀린 건 일본인 애들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편파 수사하냐? 라고 해서 일으켰던 거죠. 3.1운동은요 1919년에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그 다음에 신분 모든 걸 뛰어넘어 가지고 전국 한 220여 군데에서 일어났던 만세시위 운동이죠. 자, 문맹퇴치 운동은요 1920년대에 있었고요. 문맹퇴치는 이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자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했던 거고요. 물산 장려 운동도 1920년대 조선 사람 조선 거 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쓰자. 오늘날로 치면 국산품 쓰자.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죠. 가해에 해당하는 사상은 조선 후기 성리학이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뭐가 등장하여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정약용, 박제가 등이 있었다. 성리학의 문제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실학입니다. 실학. 이 실자가 열매예요. 열매 실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운동?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교는 뭡니까? 도교는 제 자연, 신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이 도교를 나타내는 유물 많이 나와요. 사신도라든지 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도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자, 서학은요. 서학은 이제 이거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서쪽에서 온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려졌죠. 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말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형이나 어떤 산수 이런 걸 가지고 기륭을 예언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 인물 1889년 1930년 뭐 이거 봐서 잘 모르겠네. 북로군정서 사령관으로 청살리 대첩. 북로군정서 사령관 청살리 대첩 요거 두 개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려야 될 이름이 김자진입니다. 김자진 장군. 그리고 청살리 대첩이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김구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 지도자로서 윤봉길은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그 1930년 4월에 그 상하이 공원에서 어떤 그 전쟁의 축하 행사장에 도시락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의지를 알렸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가 못한 일을 조선 사람,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던 시각도 많이 바뀌었죠. 자, 최익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특히 이제 도끼를 들고 목을 치더라도 개항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했었던 인물이죠. 나중에 이분은요, 그 스시마 섬에 잡혀가거든요. 외놈들이 준 음식 못 먹는다 해서 곡기를 끊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통 보수주의자입니다. 한 길을 쭉 가요. 받아들이는 거 안 된다. 우리 거 소중하다. 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분이 최익현이다.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기본 방향, 구본 신참, 그러니까 옛것을 근본 삼아 새것을 참작한다.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고요. 원수부를 설치했고 양전사업 실시했고 지게를 발급했다. 이게 이제 광무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추진했을 때 쉽지 않았는데 광무개혁은 성과를 많이 냈어요. 많이 냈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고. 자, 갑신정변은 1884년에 급진 개화파들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3일 만에 끝났다. 누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번 이런 인물들이. 을미개혁은요 1895년에 시행됐죠.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 상투를 끊었던 단발령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1896년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아관,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 황제의 선포식을 갖고 추진했던 개혁이 광무 개혁입니다. 당시 분위기상 쉽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개혁의 성과를 냈다. 그래서 종종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17번.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 때 가족제도라고 했어요. 여성도 후주가 될 수 있었어요. 여성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아니요. 재혼했습니다.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의 재산이 고르게 상속됐어요. 아들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에 기재했어요. 정답은 2번이네요. 여성도 재혼이 금지된 게 아니라 재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면 일부 일처제. 첩을 두고 부인을 뭐 2명, 3명 두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 장자, 적자, 그러니까 아들 이런 거 강조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나온 거지.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오늘날 현대 여성의 지위와 비슷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서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었다. 호랑이도 그리고 뭐 붕어로 이렇게 글자 모양의 걸 합니다. 이런 거를 민화라고 해요. 민화. 불화는 뭡니까? 부처님 그리는 거잖아요. 불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문인화는요. 양반들이 그리는 거죠. 서양화는. 이때 조선 후기 때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민화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미출신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여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금모기 운동의 뿌리가 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뭡니까?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분하로드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농촌 계몽 운동은 1930년대
초에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펼쳤던 거고요. 부나로드는 러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드는 그 대중, 부나로드 하면 대중 속으로 이런 뜻이고요. 문자 보급 운동은 1920년대에 조선일보에서 주도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워서 고등교육을 좀 시켜보자 라고 했더니 이걸 또 방해하죠. 일제가 방해하고 뭘 세워요? 경성 제국대학을 세운다. 자, 그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20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정책.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증상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우리 농민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뭐예요?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국가총동원법, 산미증식계획. 바로 요거죠. 산미증식계획. 선생님이 일제시대의 문제 유형은 첫 번째는 어떠한 침략을 받았는지를 정치하고 경제하고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좁네. 넓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침략, 경제적인 침략이 10년대 단위로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1910년대 우리나라를 막 빼앗았던 일본은 무지막지하게 통치를 하죠. 이른바 무단 통치. 그래서 이때는 군대가 경찰 역할을 했어요. 헌병들이 헌병 경찰 통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직결 처분하고 법원에도 안 가고 막 때렸단 말이에요. 태형령 이런 걸 했고, 경제는 땅 뺏기,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신고 안 하면은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20년대는 엄청 밟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꺾일 줄 알았는데 1919년에 끝자락에 3.1운동이 일어나네. 와, 이거 무조건 밟아서는 안 되겠다. 1920년대에 정치적으로는 자,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문화통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땅 뺏었으니까 이제 땅에서 나는 곡식 뺏어야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을 하죠. 근데 이제 20년대 끝자락에는 1929년에 세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일본도 이걸 헤어나오기 위해서 선택한 게 만주사변, 중국을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민족 말살로 가는 거예요. 40년대 패망할 때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쟁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40년대로 가면 공출, 공납, 그 다음에 쌀을 배급하는 제도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침략을 받았는지를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20년대라고 했잖아요. 20년대. 그러면 이 표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산미증식계획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령은 1910년대랑 20년대랑 좀 다른데 1910년대에는 허가를 받아야 됐고 이게 바뀌죠. 20년대에는 신고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예요? 허가하고 신고는. 허가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회사 세우는 거 까다롭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본 애들이 회사를 다 세우니까 신고만 하게 좀 부드럽게 바꿔줬어요. 20년대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토지조사 사업은 역한에서 보면 1910년대 땅 뺏기,
1910년대. 자, 국가총동원법은 총동원하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1937년.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징병, 징용,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이 법 이후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올해도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일본하고 그 신일철주, 이때 당시에 우리 징용에 앞장섰던 일제 기업의 대법원이 자산을 매각하겠다, 강제로. 그래서 양국,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 거를 법적으로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21번 미술진 서양식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광해원이에요. 광해원이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자, 방문국은 인쇄합니다. 인쇄소예요. 그래서 이 인쇄소에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전환국은 뭐 찍어내는데요? 화폐 찍어내는데. 유경공원은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2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10세기 초반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발해나요. 발해. 자, 독서 상품과를 시행했다. 책을 잘 읽으면 상품, 죽품, 학품으로 나눠서 관리에 임용하자. 신라의 원성왕 때. 근데 실제로 이게 시행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거는 건의만 했고요. 시행은 안 됐다. 무슨 제도 때문에? 신라의 골품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더라. 자,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게 이제 고려 때 포킹 중에 광종의 대표적인 왕권 강화를 위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노비된 자들을 찾아가지고 양민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있죠. 뭐랑? 공민왕 때, 고려 후기 때 공민왕이 했던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왕권 강화. 자, 고구려 계승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해는 10문제 중에 하나는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럼 계승 안 한 것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삼성육부, 본딴 것. 두 번째는 주작대로가 뭐야? 상경성에 궁궐 정문까지 이르는 큰 길, 이걸 무슨 대로라고 해? 예,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당나라 장안성에서 이런 길을 닦았단 말이지.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은 증거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근데 하여튼 10문제 중에 9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라는 것. 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화랑도는 한 명의 화랑하고 여러 무리의 낭도가 산을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군사훈련하고 그런 거예요. 신라 진흥왕 때 정비가 됐었죠. 나중에 이들이 신라 삼국통일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23번입니다. 미출친, 이 섬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땅 지키기. 사진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여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사진 보니까 독도네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선생님 아직 못 갔어요. 독도. 네. 독도죠. 강화도는 이제 서쪽에 있는 섬이죠. 거문도는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거문도는 요 정도 있어요. 여기 여수에서 배 타고 한 남쪽으로 3시간 거리. 강화도는 이쪽에 있다. 거문도. 제주도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독도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입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엇이 일어났다? 4.13 호원 조치,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민주화 시위 전개,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이거 6월 민주화 항쟁이잖아요. 1987 영화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이 4.13 호원 조치, 이 호원이라고 하는 게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한다. 헌법을 누가 옹호했겠어요? 전두환이 옹호했지. 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헌법은 전두환을 대통령 만들어준 헌법이거든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걸 옹호했다는 건 계속 독재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그 본질을 깨뜨려 보고 호원을 철폐하라. 당신 독재하는 거다. 타도해라. 민주화 시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누가 죽어요? 머리에 체류탄을 맞고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을 꽉 메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 핵심은 직선제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근데 이제 전두환을 물러내고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가 되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야당이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때는 손을 잡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겠지만 법정에 나란히 서서 그 11.11 반란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책임으로 전두환 사형 받죠. 나중에 감형되고 사면까지 받았지만 아직 떳떳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때 당시에 이분들의 어떤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잖아요. 특히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유족들에게 아직도 사죄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196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죠. 새마을운동은요,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농촌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1970년대 있었던 거고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거고, 요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하고 학생들하고 또 종교 세력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고종의 죽음 장례식을 날짜로 잡았다면 순종의 죽음 이후에 순종 인산일 장례식을 기점으로 진행됐던 거죠. 사회주의와 어떤 그 민족주의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봅시다. 북한이 기습남침했죠. 6월 25일 1950년에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보급로를 끊고 역으로 인민군을 북한군을 포위하면서 다시 서울을 되찾고, 자,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38선 넘으면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중공군 개입했고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쉽게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주에 떨어뜨리자 이런 주장해서 사실은 쫓겨납니다. 메가더는 그래서 내려오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는데 안 사라졌으면 핵전쟁 나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자 다시 서울을 뺏기고 1사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되찾고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휴전선 쉰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쉬는 휴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155마일. 네.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이고요. 이 봉오동 전투하면 여러분들은 홍범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또 독립군 연합부대가 하나 돼서 일으켰던 거고요. 카이로 회담은요. 1943년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중국 정상들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모여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독립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죠. 자, 그 다음에 중공군 개입.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자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에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합의해요. 첫 번째, 미국,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자. 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조속한 시일에.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자. 그런데 바로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미영소중이 최대 4년간 돌아가면서 신탁 통치를 하자. 이 세 가지가 합의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기에는 그 다음에 1월에 1946년 1월에 동아일보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하겠다 라고 발표가 났더라. 소련이 제안해서. 근데 이게 이제 거짓 뉴스란 말이에요. 왜? 일단 신탁통치 제안은 미국이 먼저 했고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민주주의 정부를 빨리 수립하자. 근데 그게 늦어질 경우에만 치안이나 어떤 외세의 간섭이나 침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했던 건데, 요 앞에 내용은 쏙 빼고 뒤에 것만 부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할 걸 다 전해야 되는데 덜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덜거나 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에는 한국사 검정고시 2017년 제1회 해설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